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는 토론으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관심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죠. 원래 오늘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이게 10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 결정이 나오기 직전에 청와대에서 이런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기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공개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 뒤에 징계위원회 소집 시점이 10일로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두 분의 변호사를 모시고 징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 한번 종합 정리 토론해보는 시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같이 토론을 했었던 두 분인데요. 정혁진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정영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저희가 그 두 분을 모시고 한번 토론을 했던 게 그때는 직무배제 효력정지 신청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전망을 하는 토론을 한 바가 있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아마 그걸 받아들일 거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전망을 하셨고 정영훈 변호사께서는 안 받아들일 거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결국은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면 정영훈 변호사께 먼저 마이크를 드리겠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그 지금 제가 결정문 제가 지금 손에 있습니다. 네. 꼼꼼히 봤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그 오히려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네. 직무집행 정지가 이제 윤석열 총장께서 이기신 것 같지만 내용을 보면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럼 일반 평가가 다르고 두 번째는 이 결정문의 결과와 논구와 관련해서 이런 어떤 검찰의 독립, 네. 정치적 중립을 좀 많이 앞세우다 보니 좀 예. 너무 강조를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논거의 균형성이라든지 예. 또는 법 체계적 해석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판부에서. 네. 예. 그래서 먼저 제가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행정소송법상 그 직무집행 정지의 요건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정 변호사님이랑 예. 그 요건이 이제 현재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그렇죠.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성. 뭐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받아들여질 것이다. 네. 근데 이제 공익과 관련한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되는데 이 부분과 치열하게 대립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그래서 말씀하셨죠. 결정문을 보면 판사님이 판단한 내용이 한 7쪽 가량 됩니다. 네. 요 중에 5, 6쪽 가량이 공익에 관한 공익에 중대한 영향이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님의 고민이 녹아져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네. 이 검찰총장이 이런 지위는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모든 검사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인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됨에도 그 직무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존재하고 이는 중요한 공공복리다, 네. 공익이다 이렇게 예. 전제를 깔고 있어요. 예. 근데 한편으로 또 신청인의 이와 같은 지위로 말미암아서 그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가 이루어질 경우에 검찰 사무의 운영과 검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우려 또한 중요한 공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모순된다는 말씀이시죠? 이 두 개를 비교 형량을 하는 거예요. 어느 가치를 더 중요한 공익으로 볼 것이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결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이겁니다. 현재 징계 사유의 존부에 대해서 매우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네. 그리고 검사징계법상 방어권이 총장에게는 신청인에게는 보장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정이 이렇다면 신청인에 대한 직무 배제는 즉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는 이 징계 절차에서 징계 사유에 대해서 방어권이 부여되는 등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심의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보인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면 이 직무 배제는 얼마든지 합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대해서 가면 나타나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네. 마지막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또 이제 법무부 측에서 그런 주장을 했겠죠. 뭐라고 주장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피신청인 주장과 같이 법무부 주장과 같이 징계 절차가 임박하여 조만간 징계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면 네. 이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짧은 시간 동안 신청인의 직무가 유지될 뿐이므로 원래는 배제돼야 되는데 총장이 검찰총장이 현재 직무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만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직무의 연결성이 그러니까 직무의 청렴성, 그 공정성이 중대히 저해되리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키포인트로 잡아서 인용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반대 해석하게 되면 나중에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고 났을 때의 직무 배제에 대해서는 승소하기가 저는 상당히 어려워졌다. 오히려 이 결정문에서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이제
좀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요까지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 요까지 예,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고 정익준 변호사님. 제가 직무집행정지 사건 여러 건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결정문 처음 봤어요. 원래 직무집행 결정문은요 결론만 쓰거든요. 그래요? 네네. 3줄짜리 4줄짜리밖에 안 근데 나와요. 지금 7쪽이나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문 처음 봤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고민이 많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네. 일반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고 그밖에 이제 집행 정지로 인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예. 인용한다. 예. 이렇게만 나오는데 지금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9페이지짜리 결정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판사가 굉장히 고민을 갖다가 한 거죠. 근데 이 내용을 갖다가 쭉 보면은 제가 봤을 때 한 줄로 요약하면 예. 장관의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은 필요하고 최소한도로만 그 행사돼야 되는데 지금 이건 그 도를 갖다 넘었다 이게 결론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변호사가 조금 무리한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굳이 법무부 쪽? 법무부 쪽 변호사가.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변호사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12월 2일 날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그럼 징계 처분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소의 이익이 소멸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인용을 갖다가 기각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그 말은 뭐냐면은 윤 총장의 해임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예단을 갖다가 한 뉘앙스가 많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아예 판사가 노골적으로 이거는 그 징계 절차가 언제 어떻게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데 왜 그런 주장을 갖다가 하느냐. 그런 판단 내용이 여기에 적시가 돼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오늘 주된 논의는 과거형이 아니라 네. 미래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어떤 평가는 여기서 일단 가름을 하고요. 혹시 그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이후 토론 과정에서 좀 자연스럽게 녹여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징계위원회 얘기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 쟁점은 일단 연기가 됐기 때문에 해소가 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소집을 하려면 5일 최소한 5일의 여유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윤석열 총장 측의 주장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법무부에서는 그러니까 최초 그러니까 소집할 때 이미 지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지킬 이유가 없다 이런 아마 주장이었던 것 같고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네, 그 주장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세요. 그 주장은 타당합니다. 사실은 조금 법무부가 이제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그렇게 봐야 곳곳에 좀 됩니까? 띄고요. 예. 사실 이 검사징계법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에 대해서 이 공소장 부본 송달이라든지 이런 게 갔을 때 5일의 기간을 여유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 파기 사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안 지켰다고 해서 이 부분은 지켜져야 되는 사유였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정익준 변호사님도 같은 의견이죠? 네네 맞습니다. 다 기본적으로 5일을 갖다가 왜 5일이냐면 방어권이 필요하니까 준비할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기사를 봤더니 2일 날 그런 걸 받았다. 그러면은 만약에 4일 오늘 열린다고 한다면 어제 하루밖에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알겠습니다. 그럼 뭐 두 분이 같은 견해니까 더 여쭐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게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 건데요. 네네. 만약에 징계위원회가 1차, 2차, 3차 여러 번 열린다고 치면 1차 할 때도 그러니까 최소 5일 전 보장이 돼야 되고 2차 때도 5일은 보장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최초? 네네. 최초의 경우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5일이라고 하는 것도요. 네. 만약에 윤 총장 측이 받아들였으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네. 그건 지켜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그건 뭐 두 분의 의견이 같기 때문에 뭐 더 이어갈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징계위원 명단 내놔라 이런 거고 법무부는 그런 경우는 없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또 말씀 먼저 드릴까요? 징계위원 명단 공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일단은 뭐 법률 규정상으로도 그렇고 이게 징계위원회라든지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명단을 사전에 공개를 하게 되면 그 징계 업무라든지 인사 업무 여기는 징계 업무겠죠. 엄청난 혼란이 발생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언론과 검찰에서 지금 이렇게 양측에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징계위원이 가지는 심리적 압박감이라는 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전에 공개하게 되면 뭐 전화든 문자든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전화가 가고 논란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공개하는 건 안 되고요. 결정이 나고 나면 공개를 하는 건 맞았다고 저는 그럼 보여지고요. 공개 시점이 언제가 돼야 되는 겁니까? 결정할 때
그리고 이제 심리를 할 때는 어차피 이제 당사자가 알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되고요. 예. 참여를 하니까. 예. 그리고 결정문에는 그 징계위원 명단이 공개가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검사징계법 자체가 예. 여기에 모든 걸 다 녹여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것들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까 5일 규정 같은 것들도 음. 그런데 우리나라 재판은 공개 재판이잖아요. 네. 재판 받을 때 어떤 판사가 이 사건을 하는지 다 알아요. 제3자들도 다 안다고요. 네. 그게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해서일 뿐이지. 예.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검사징계법 17조의 제척과 기피와 회피 관련된 규정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표적인 그 기피 대상이 누구냐면은 그 친족 아버지가 아들 징계하는데 관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그 기피되거나 회피가 돼야 되는데 네. 네. 일단은 그 또 어떤 게 있냐면 징계 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도 기피할 수 있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피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는 명단을 먼저 알아야지 내가 기피할지 말지를 갖다가 아는 건데 네. 딱 들어갔는데 나하고 아주 원수 같은 사람이 앉아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정혁진 그거는 제가 이제 또 다른 예, 말씀드리면 예. 징계 절차하고 형사 절차하고는 다르거든요. 징계 네. 절차를 형사 절차처럼 다 모든 국민에서 오픈하는 형사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예. 그대로 준용을 할 수는 없고 또 검사징계법에도 형사소송법을 준용을 하고 있지만 정의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거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준용을 하고 있지만 명단을 사전에 공개한다는 규정 자체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반적인 행정부의 예.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인사라든지 감사, 감독, 인사 관리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의사 결정을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또 사생활에 관한 조항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법무부는 사생활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인사관리 측면이나 감사 감독 관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도 사전에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또는 현실적으로도 그거는 맞지가 않다라고 자, 그러면 보입니다. 제가 정영 변호사께 추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께서 이제 제기하시던 바로 그 문제인데, 그러니까 징계 대상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피 신청을 하려면 그 기피 사유를 밝혀야 되고, 그럼 기피 사유를 밝히려면 누군지를 알아야 기피 신청을 할 거 아니냐? 그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이제 특히 신문이 열리는 심리가 열리는 일에 가게 되면 당일날 할 수 가게 있겠다. 되면은 이제 이제 알게는 되겠죠. 그 징계위원들을 그 변호인이라든지 그러니까 당사자가 알게 되니까. 그러면 신문 받으러 간 그 자리에서 징계위원회 면면을 거기서 즉석에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그때 즉석에서 기피 신청을 하면 그 된다. 범위 내에서 알 수가 있는 거지. 이거를 예를 들면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뭐 공개를 해서 다 알려지게 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징계 업무에 엄청난 혼란이 가게 될 거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예. 혹시 뭐 반론 있습니까? 일단은 기피는 징계 혐의자의 권리예요. 그거를 권리를 행사를 하려면 네. 이게 방어권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방어권인데 예. 일정한 기간이 주어져야 되는데 당장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이상한 사람이 앉아 있네. 네. 그러니까 내가 기피 신청을 갖다가 합니다. 예. 더 문제는 뭐냐면요. 그 17조 사항에 보면은 기피할지 말지 기피 신청에 대해서 이거를 수용할지 거절할지 기각할지에 대한 결정을 위원회 자체에서 한단 말이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 자체에서. 예. 그런데 그런데 들어가지고 기피합니다. 그 이유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이건 좀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거고 저는 이제 법적인 걸 떠나가지고 원래 일반적으로는 징계하는 사람이 당당하고 네. 징계를 당하는 사람은 뭔가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예. 쭈뼛쭈뼛거리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뭐 굳이 징계위원 같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걸 갖다 굳이 밝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갖다가 주기 그러면 때문에 지금 정혁진 변호사는 최소한 징계 대상자한테만은 그렇죠. 개별 통보라는 걸 통해서라도 밝혀야 된다. 맞습니다. 네네. 예.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분의 의견이 갈린다는 점만 확인하겠고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럼 이번에 정혁진 변호사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그럼 자 이용구 법무차관은 위원장은 아니겠지만 위원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 쪽에서 이용구 법무차관 기피 신청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할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다른 걸 떠나가지고 네. 이용구 차관이 변호인이었잖아요. 예. 그 백운규 전 장관의. 예. 그런데 쉽게 말하면은 이용구 차관이
그 징계와 관련돼서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건에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네. 쉽게 말하면 그 어떤 식으로 그 윤 총장은 논리를 세울 거냐면은 나를 징계를 갖다 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 백 전 장관이 될 거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 굉장히 사실은 변호를 저도 변호사지만 그냥 공짜로 해주는 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받고 내가 이걸 갖다가 했던 그 사람인데 내 네.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것 같아요. 이해 당사자다. 그렇습니다. 정영훈 변호사님. 그 조금 전에 이제 징계 관련해서 잠깐만 얘기를 네. 하고 넘어가게 되면 네. 이런 이제 행정부에서 인사나 징계를 할 때 사전에 공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관례가 없다는 자체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오픈하는 형사소송하고는 다르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당사자한테 공개하게 되면 지금 이 대립 관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다 언론에 다 흘러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사자가 비밀을 준수한다는 보장이 없고 그거를 다 뿌린다면 총장의 인맥이나 그 이제 그 이 얼맥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로비나 이런 것들이 뭐 후청탁이나 이런 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부분들은 중요하고 만약에 이제 징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피 신청이 받아들일 정도의 네. 위원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징계위원 명단 공단이 사후에 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본안의 해임 소송에 들어가서 절차적 하자를 이렇게 적시를 해서 그 부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네. 그건 하자는 충분히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좀 납득이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저는 이용구 차관에 예. 대해서 예. 뭐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거 비슷하게 올려보니까 재산적 이해관계가 충돌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산적 예, 이해관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법률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기피 예. 신청을 네. 불공정한 재판 우려가 있다 추상적으로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장께서 지휘를 하는 사건의 변호인이기 때문에 예.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하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느 검사님께서 재산적 이해 충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아마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바로-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예. 제가 볼 때는 그 기피 신청을 그렇게 넓힐 수가 없고요. 그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정치적 중립성 위반 사건이라든지 또는 지금 판사 사찰과 관련한 지금 그 말씀은 이해관계 징계 사유로 제시한 6가지 사유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렇습니다. 인물이라면 기피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예.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거라면 대상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법원에서도 기피 신청이 굉장히 엄격하게 들어요. 넓히다 보면 그거는 무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용구 차관은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지 않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6416님이 아주 일찌감치 저희 토론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질문을 보내주신 것도 있고 궁금하기도 해서 그러니까 징계 위원 가운데 2명이 현재 검사로 구성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6416님이 주신 질문은 뭐냐면 통상 공무원 징계 때는 징계위원이 징계 대상자보다 상급자인데 그럼 윤석열 총장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질문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좀 어느 분이 좀 답변을 좀 해주시죠. 근데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네. 네, 그거는 그러니까 결정권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종 결정권자가 그 피징계자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고요. 징계위원을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게 한다면은 사실은 징계위원으로 대통령과 장관들과 총리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검사는 아예 안 들어갈 맞는-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안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예. 사실 총장을 징계할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검사 2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 평검사가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검사장급 이상이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예.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검사장들이 이런저런 성명서를 갖다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사인을 하지 않은 그 대검과 법무부 소속된 검사장 말고 네. 진짜 그 외곽에 있는 그 검사장 중에 사인하는 사람 제가 살펴봤더니 예. 딱 5명밖에 없는데 네. 그 중에 2명은 윤대진 검사장하고 한동훈 검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3명밖에 안 남아. 이성윤 검사장 포함해가지고 3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보던 어떤 북부지검장, 남부지검장, 동부 남부인 것 같습니다. 동부, 중앙 남부, 동부 남부. 그다음에 중앙지검 3명. 네, 그렇게 셋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대검이나 이제 법무부에 있는 검사장은 대검은 이제 윤 총장 휘하에 있는 형식적으로라도 검사장이고 법무부는 또 추미애 장관 그 밑에 있는 검사장이고 하니까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그런 중앙 동남부 지검장 셋 중에서 2분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검사장이어야 된다는 건 그런 건 아니죠?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검사징계법상 그 해대 징계위원으로 들어가는 검사가 직급이 어디고 피징계보다보다 높아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그냥 이제 관례상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꼭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징계 혐의자가 총장이니까. 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네. 징계 사유와 관련해서는 딱 그 발언 기회 1분씩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이것만 뽑아서 말씀드리는데 가장 최고의 쟁점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네네. 그 중에서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그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징계 사유로서 그러니까 주요하게 작동을 할 거다 안 할 거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각각 1분씩만 좀 답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또 제가 네.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저 지난번에 계속 얘기를 했지만 판사 사찰 문제가 가장 불법성이 명확하고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총장께서는 뭐 이례적이다, 뭐 통상 업무와 관련했다고 했는데 그 선뜻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거는 검사님들도 자칫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실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명확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또 다른 부분들도 결합을 해서 네.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은 징계 사유로 이거는 충분히 된다. 정익진 변호사님. 징계 사유는 요거밖에 안 된다라고 보는데 어떤 아. 문제가 있냐면 이제 담당자 이정화 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검장들도 그런 의견을 갖다 제출을 갖다 했고 그다음에 어젠가요 그 서울지검 2차장 중앙지검 네네. 2차장도 간접적으로 이걸 비판한 듯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 부분이 조금 부담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지금 그 이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이라고 하는 게 징계 사유는 되는데 정익진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근데 그것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뭐 감찰이나 이런 과정에서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내용도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내부적으로 윤 총장을 징계하는 것 자체가 음. 무리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목소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예. 예 그게 이제 아마 의결하는데 예. 심의하는데 부담이 많이 될 것 같다. 근데 예, 좀 시간 다 됐는데 지금 또 그래 두 분들이 너무 짧게 말씀하셔서 한 1분 남는데 네. 요거 하나만 제가 그러면 한 분만 대답해 주시면 7일 날 전국 법관 회의가 예정돼 있고 여기서 이제 그 바로 이 문건 이야기가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만에 하나 법관회의에서 이 이야기가 안건으로 올라가서 입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징계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영훈 변호사님. 당연히 그 영향이 미칠 거라고요. 감찰위원회의 결정이라든지 앞에 법원의 결정이 영향이 가듯이 예. 당연히 영향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저는 봅니다. 예. 30초 당연히 참고를 하겠죠. 왜냐하면 예. 윤 총장이 이 징계 결정을 수용할 거라고 저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징계가 나오면. 그렇죠. 그러면 또 똑같이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갖다 할 텐데 그 결정 누가 하느냐 대통령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네. 그야말로 행정법원 부장판사가 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판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7일로 예정되는 전국 법관회의일 수도 있다. 네. 이 점 좀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영훈, 정혁진 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